보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여기에서 더민주가 선전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수원 무경우 김진표 더불어가 또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네. 특히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김부겸 후보 대구 네. 62%예요. 네. 표 차이로.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38%. 네. 이제 32년 만인가요? 대구에서 첫 야당 지역구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경수, 김혜죠. 네. 여기도 60%가 나왔는데요. 상당한 표 차이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나 이거는 네. 출구조사이기 때문에요. 네. 늘 출구조사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만 KBS, MBC, SBS 새 공중파 언론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네. 신뢰도를 그렇습니다. 갖고 좀 지켜볼 수는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투표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역대 투표율과 비교해서 박정우 기자 좀 어떻게 좀 나오고 있나요? 지금 투표율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최종은 이제 안 최종은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네. 오후 5시 5시 현재는 5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남이 네. 60%로 시도 최고로 지금 집계가 좀 되고 있고요. 전남. 네, 전남이 제일 높고요. 네. 역대 득표율을 좀 살펴보면 네. 15대 때가 63.9%, 16대 때가 57.2%, 네. 17대가 60.6%, 18대가 46.1%, 19대가 54.2%였거든요. 네. 자, 지금 최종 집계가 된 투표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좀 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된 원인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건 후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청년들이 투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이 높긴 한데 이 투표율이 높은 것도 꼭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야당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그 공식도 이미 깨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별 투표율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대별 투표율을 지난번에 사전투표 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네. 아예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사실 높은 투표율인데 이게 어느 세대가 얼만큼이나 적극적으로 투표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야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50대, 60대 층에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보수 쪽으로 표쏠림이 좀 있는 층에서 특별하게 이번 선거에서 꼭 투표를 해야 할 요인들이 전 별로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새누리당에 굳이 과반을 몰아줘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전에처럼 영남 지역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투표를 해야 할 그런 요인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예측입니다만 네. 그 고연령층에서 절박하게 투표해야 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가 출구조사 결과들을 쭉쭉 보고 있는데요. 네.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을 만났던 곳이죠, 성북을. 네. 여기서는 기동민 더민주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지금 KBS는 예상을 하고 있네요. 39%를 얻었군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전에 마지막 유세를 한 데가 이제 오기형. 네. 네. 이게 도봉을이죠. 네. 여기는 경합입니다. 지금 출구조사법으로는 오기형 후보 한 3~4% 뒤진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야권 단일화, 수도권 첫 야권 단일화를 했던 은평갑에서는 네, 박주민 후보가 54%를 네. 출구조사 여기서는 당선이 될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초경합 지역이라고 그랬었죠. 서대문갑, 이성은, 우상호 네. 5번째 대결이었는데요. 우상호 후보가 53%로 앞서는 네. 걸로 당선 예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포을 손혜원 후보가 네.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여기에서 더민주 후보, 초경합 지역에 있었던 더민주 후보들이 지금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송파, 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한 1% 차이긴 합니다만 최명길 더민주 후보가 송파, 을에서도 앞서는 쪽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네.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자정까지 이 방송 보내드릴 텐데
아마도 자정 이후에나 그렇습니다. 당선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 많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모두 14흘간에 정말 그야말로 대장정을 모든 후보들 그리고 정당 지도부가 이제 벌인 셈인데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그 전과 그 후가 좀 표심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언론들은 해보는데 실제 정당 안에서는 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당에서 하는 분석은 아직 제가 모르겠고요. 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당연히 와야 할 곳에 뒤늦게라도 잘 왔다.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왜냐 그러면 호남 지역에서도 보면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거의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해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또 대선 후보 1위고 이런 분이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유권자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네. 그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껏 몸을 낮추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전 접근 방식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 주장을 하기보다가 네. 호남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던 그런 자세. 네. 네. 그것이 상당 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던 거 아닌가, 열게 했던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네. 호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당이 상당히 그렇죠.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그 경합 지역이었던 네. 초박빙 지역들이 조금 우세를 보이는 뭐 이런 양상이다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호남 안에서는 큰 게 판세에 큰 요동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선거에서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호남의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하. 그리고 굉장히 우리 당의 비례 후보 공천 파동이 있은 이후에는 네. 거의 호남에서 태풍처럼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뒤늦게 뛰어들어서 네. 그 태풍을 얼마나 가라앉힐 수 있었는지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네. 표로 그건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민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준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번 총선 판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은 예. 없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그 굉장히 섭섭함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호남 민심의 위로를 예. 드린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대선엔 좀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의 투표율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20대, 30대가 얼마나 투표를 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중앙선관위원회가 오늘 보니까 디도스 공격을 받았던 것 같더군요. 네. 네, 그래서 공격을 받았다고. 네. 근데 근데 그게 뭐 피해는 없다고는 했는데. 네, 근데 또 선거 앞두고 또 디도스 공격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투표소에 투표함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 선거 결과 믿을 수 있냐? 또 이런 또 이상한 불안감을 또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이럴 건가요? 때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이제 크게 정권 심판론, 네, 그다음에 야당 심판론, 네, 그리고 1, 2당 심판론, 이렇게 이제 삼종 세트. 3종 세트 심판론 주장이 있었는데 네, 과연 국민들은 어떤 심판론에 표를 주었는가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출구조사로는 출구조사가 기존에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랑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거와 비교해 보면은 기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네. 최대 175석까지 얻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최소로 나온 게 157석이었어요. 맞아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네. 더민주의 경우에는 최소로 나올 때 83석, 그렇습니다. 최대로 나올 때 100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구조사는 101석에서 123석이란 말이죠.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유세 현장을 얘기하면서 네. 수도권에서 초박빙 지역이 30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래요. 30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봤는데 일단 이 출구조사만을 보면은 그 초박빙 지역 가운데 더민주 쪽으로 좀 더 표가 온 게 아닌가. 근데 어디까지나 여기는 출구조사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 그렇습니다. 자정깨가 되어야 이런 확실한 게 나올 텐데요. 네. 그 아까 김현권 후보께서 그 사실 뭐 여론조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어두운 전망들이 많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만난 민심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 13일간의 대장정 속에서 그 김현권 후보가 직접 만난 민심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주로 남쪽 같은 경우에요. 네.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초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측대로 다 우리가 이기는 사람도 저만큼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하. 저러한 초경합 내지 우세로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두 지역이 아니고 아주 여러 지역이 네. 벨트처럼 저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바닥 민심은 그 현재 박근혜 정부에게 상당히 돌아서 있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서운함 이것만 언론에 집중 보도됐지. 한편으로는 네. 그 우리 김종인 대표에 대한 서운함도 호남에 굉장히 커요. 예. 그래요? 김종인 대표에 대한? 김종인 대표에 왜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이제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호남에서 네.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들어오셔가지고 장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네. 정권 교체의 의지가 제대로 없어 보이는 정당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확실하게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 거. 네. 우리 당 크게 변한 모습이거든요. 네. 김종인 대표가 군기반장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공기반장. 예. 저희 그 김종인 대표 아니면 네. 그 당시 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보고 이거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고 봐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일순간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비례 공천 받은 그 너무 길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당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안 보였던 거예요. 오히려 집가하시고 네. 시간 오래 끌고 이 부분이 저는 아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서운함, 네. 김종인 대표가 보였던 그 호남의 눈높이에 안 맞았던 거 이게 상승작용을 하면서 네네. 국민의당의 태풍으로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그 일순간의 현상인 거고 태풍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닥 민심은 진짜 살기 힘들고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 문제. 경제 문제. 민주주의 예, 문제. 민주주의 문제. 그런 문제는 굉장히 폭넓게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하. 그 당을 지지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릴 때 보다가 네.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어떡하냐, 어. 이대로 더 이상 살기 어렵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공감들 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야권의 지지층 자체는 상당히 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판단해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실 새 심판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바닥 민심은 정권 심판론이 제일 컸다.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경남벨트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제 이른바 무소속 혹은 또 이제 한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김부겸 후보가 선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대구 정치를 한번 크게 격변시키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의성에 계시잖아요. 경북의 정서가 실제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김부겸의 출연으로 어느 정도나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좀 보세요. 구체적으로 정말 센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이게 뭐 김부겸 하나 가지고 큰 틀에서 변화가 있겠나 좀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그 점은 좀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의 정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구의 2번 차를 끌고 다니면서 유세를 하는데 손을 흔들어주고 대구에서. 예, 대구에서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네. 환대해줘요. 그런 모습들을 과거의 어느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지난 2012년에도요. 예, 정말 그 과거 선거에서는 우리 당의 후보들이 모진 서름을 받아가면서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 빨갱이 막 이런 거예요? 예,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네. 참 모질게 대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대구를 다니면서 전 느낌이 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한 명이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김부겸 후보가 이기더라도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60%라는 네. 그 예측치가 나오잖아요. 네네. 엄청난 거거든요. 이미 대구 분들도 지지해줄 준비와 네. 그 마음의 변화들은 네. 상당히 이렇게 폭넓게 되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만약에 대구를 다니면서 이번에 대구를 다니면서 느꼈던 저희 아쉬운 점은 만약에 김부겸 후보, 홍일학 후보 이런 소수의 후보들만 아니라 네. 우리 당이 훨씬 더 많은 수의 잘 준비된 후보들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대구를 정말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대구의 후보 숫자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네. 그분들이 여론에 관심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선거들을 진짜 그 혼자 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도 당이 좀 더 기회를 일찍 주고 네. 선거 과정에서 여론에 초점을 맞춰줬더라면 대구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뀔 수도 있었구나라는 아쉬운 점을 현장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예. 후보들을.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하고 맞는 거네요. 네. 김종인 대표 인터뷰 하셨을 때인가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인가요? 김종인 대표가 예. 아니 도대체 이 당에서는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들 뭐 한 거냐? 예, 속보도 맞아요.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고 당신들 뭐 한 거야? 예, 뭐 예, 이제 예. 이런 비판 막 했잖아요. 예, 동아일보 예. 인터뷰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변화의 바람이란 언제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변화의 욕구를 네. 수용하고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네. 참 그런 건 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당에 이제 중추가 돼야 될 소위 이제 386 젊은 피로 DJ와 함께 있던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오연호 대표도 네. 386이고 김영건 대표도 386 아닙니까? 네. 후보도 예. 네. 뭐 했냐? 저도 김종인 대표하고 같은 물음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분당 갑을 보니까 네. 김병관 후보 네. 아까 47.7%로 당선이 예상이 되던데요. 네. 이 분당 성남 분당이 굉장히 보수적인 네, 네. 분들이 많은 데라고 하지만 네. 이른바 좋은 후보를 골라서 네. 낼 경우에 당선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장유성 기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의 준비, 평소의 실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당이 근육을 제대로
오랜 기간에 갖춰서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김종인 대표가 저랑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를 비상 대표로 데려왔으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후에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당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일을 좀 내가 시키고 들어왔는데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준 사람이 없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네.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당 대표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당의 특징이죠. 네. 예. 그래서 한 뭐 1년도 안 돼서 계속 바뀌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당 대표 바뀌면 또 사무총장 당직자들도 바뀌어야 바뀌어요. 되죠. 네. 네, 정책위의장 바뀌어야 다 되죠. 바뀌죠. 이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현재 당 간부 말고 그 저변에서 지속적으로 이 당의 골간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 당선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이익을 떠나서 네. 네. 그 골간을 잡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팀 혹은 그러한 기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쩌면 민주정책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민주정책연구원이 또 그 역할을 못 해왔잖아요, 그동안.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만약에 더민주당이 최악의 경우를 면한다 할지라도 네.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출구조사를 보면은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던 네, 정권 네. 심판론 네. 이게 먹히는 듯하고요. 광주와 전라남도에서는 그 국민의당이 상당히 강한 바람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전북은 좀 갈라집니다만 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다 합치면은 네. 상당한 세력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출구조사대로만 본다면 야권의 새누리당이 네. 참패한 거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렇죠. 과반을 못 얻은 거니까 네. 물론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이따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정계 개편도 그에 네. 따라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이렇게 출구조사대로 보여집니다. 된다면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으면 네, 대박이 났죠. 새누리당이 네, 100석 미만으로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야말로 여소야대 국면도 네.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출구조사 결과는 KBS, MBC, SBS 새 네. 공중파 3사가 언론사 3사가 내놓은 여론조사이고요. 출구조사가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게 당직자를 채용하는 경로가 공채를 해요. 네. 그래서 공채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장 개념이에요. 직장 개념. 그러니까 이제 계파와 관계없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예컨대 어느 계파가 들어오면 다 바뀌어요. 당직자들까지. 그리고 또 새로운 대표가 들어오면 또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재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연락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리한 계속 바뀌어요. 수첩이 네. 계속 바뀌고 막 이래서 막 사실 이제 기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피로도도 좀 있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좀 계기로 좀 뭔가 당도 좀 새롭게 태어나고 저희가 2012년 대선 참패 이후에 저희가 네.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4년이 흐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좀 당이 이렇게 뭔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좀 심각하게 내부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저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저희만 바꾸기 얘기하고.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네, 하셔야 될 그러니까요. 텐데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신 다음에 어떤 정치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조금 아까 TV에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 당선 가능. 비례 번. 후보 6번 이렇게 금방 네, 들어갔어요. 사실상 국회의원이라고 네, 볼수 그렇죠. 있죠. 예, 예. 저희가 그래서 모시기도 했죠. 예. 그렇죠. 저는 제가 농업 대표로 국회의원이 네.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농업의 희망을 설계하는 일이 제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전체가 현재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농업에 계속 투자하고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우리 농업 내부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이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농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일종의 좀 답이라면 답이고 큰 그림이라면 또 큰 그림이고 그거를 제가 설계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임무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그 조국 교수님 친구시잖아요. 그래서 더 유명하시고 그래서 조국 교수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동기들 그 같이 학생 운동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같이 이렇게 학생 운동하셨던 분들이 뭔가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똑바로 살고 있나라고 할 때 그 김현권 후보를 본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맑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대표 선수라고. 그래요. 아, 그런 또 예, 인연이. 그러니까요. 예. 뭐 그냥 한 얘기일 테고요. 아까 그 농업에 대한 희망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도 이게 복잡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말이죠. 그 제가 이제 공약을 딱 하나 발표했어요. 우리 농업 예산의 절반을 농민들에게 중간 경로 없이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딱 하나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반응은 매우 뜨거워요. 그분들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을 제 입으로 말한 것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꾸면 우리 농업이 그 내부에서부터 이 자생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강해지는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예산을 쓰는 방식 하나를 바꿈으로써도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제가 방책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개만 얘기한 거고 그 우리 농업을 기초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변화, 정책의 변화들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 문제가 농민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아까 농업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낙수 효과가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게 다 입증이 되잖아요. 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서민들의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농업이 인구는 5%, 6%밖에 안 되지만 전방산업, 후방산업을 합치면 30%의 인구가 농업과 관련된 업종에서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화 과정에서 농업을 너무 일찍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뒤가 굉장히 허전한 거죠. 2만 불에서 3만 불이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가는가라는 거를 다시 짚어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젠 낙수 효과가 아니라 네. 농수축산업은 이게 저는 온돌산업이라고 평가를 해요. 온돌산업. 온돌산업. 구들장을 따끈하게 데워야 네. 집안 전체에 온기가 순환되고 그래서 전체가 튼튼해져 나가는 것. 나라 경제로 보면은 국가 경제에서 농수축산업은 구들장에 해당되는 산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들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네.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수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네. 농업과 자연과 생태를 떠나서 행복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여기 행복전도사에. 전 지난번에 하신 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거기 가서 강의를 하셨어요, 원효대표가? 제가 강의에서 오, 그런 인연이 와, 있네요. 그러시구나. 우리 사모님이 네. 그 임미애 씨. 네. 예, 그 그쪽에서 혁신위원 함께, 하셨잖아요. 예, 더민주 혁신위원회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계세요 거기서. 그래서 막 백농사도 짓는다고 그러셨죠? 나락은 거의 안 하고요. 네. 지금은 거의 한우가 천업이에요. 한우가 전업. 예. 지난번에 저희 우사에서 인터뷰했어요. 네, 맞아. 그래서 그때 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강연을 그쪽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분위기가 예. 야 어떻게 경북 의성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한 150명 정도. 그다음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서 이 동네는 경북 중에서도 또 다른 동네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로 딱 선정됐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오늘 의성의 정당 지지율이 얼마 나올까 전 사실 궁금해요. 그렇군요. 의성의 정당 지지. 의성의 정당 지지율이 우리 김 후보가 이제 예. 우리 더민주 예. 저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제 하루만 의성에 있었어요. 어제 11시에 의성 장터인가 어디에서 예, 예. 유세하신다고 들었어요. 어제 하루만 있었는데 많이 모였습니까? 아니요 별로 안 모였어요. 제가 민망해라. 뭐 그 당장 선거 후보도 아니고 지역 후보도 아니고 근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대구 경북도 얼마든지 지지해주고 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르겠어요. 의성의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 저희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의성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 이런 진보 정당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까 그 농업에 대한 얘기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는데 네. 쉬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막 목이 많이 이렇게 예. 네. 하셨는데 우리가 목이 잠겼을 때 도라지 배즙을 먹잖아요. 예.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배즙의 효과? 있죠.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1000년 이상 먹어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저도 그 다니면서 도라지즙 네.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네. 쉬어가는 아니 질문이었어요. 도라지즙을 드셨는데도 목소리가 많이. 근데요, 저희는 도라지즙을 못 먹었는데. 그게 예. 현장에 다니면 네. 한 군데라도 더 와달라 이렇게 부탁하면 그게 고맙잖아요, 저한테. 네. 뭐 제가 유명인도 아닌데 네. 와달라고 하면 그래 될 수 있는데 한 군데라도 더 가야 되고 또 가면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네. 들어주니까 네. 더 이제 핏대 세워서 막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자리가 끝나면 네. 옆에 장터에 또 좀 갔다 가라 이러거든요. 네. 그럼 또 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죠. 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사실상 국회의원이 되신 거니까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마지막 농민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농민 문제를 정말 농민의 입장에서 네. 그 분석하고 또 농민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이런 분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뭐 새누리당의 농어촌 지역구 그때 선거구 획정위 하면서 막 농성하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정치부 기자들이 그랬어요. 저 중에 농민이 누가 있어? 농어촌 지역구에만 있지 전부 농어민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 출마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하고 또 자기 지역구 줄어든다고 그때 뭐 농어민 다 죽이는 지역 선거구 획정 반대한다 이러면서 막 국회에서 농성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야당 출입 기자들이 많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제 농민 국회의원이 돼서 오면 지금 보면 굉장히 FTA 많이 하고 있어요. 이 FTA가 결국 농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될 텐데 한 명의 농민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걸 좀 지키고 따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저희 네.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은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국회의원의 숫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사람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론을 만들어내고 네.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그리고 농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투자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농업과 좀 더 친화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그 인식을 함께 하면은 네. 저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꿔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예. 사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작은 텃밭을 하거든요. 근데 그 텃밭을 하기 전과 한 다음에 예.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또 남편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농업과 함께 밀착된 삶을 산다는 게 좀 자기 생활의 변화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싶고 휴식을 찾고자 할 때 어디로 갑니까? 시골에. 시골 가죠. 자연으로 돌아가요. 네, 예, 자연을 보러 들어가죠. 가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과 좀 더 가까워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농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늘 자연 속에 사는 거고 자연을 상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는 농업이 먹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먹거리라는 측면만 농업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되기 위해서는 네. 농업과 자연과 생명을 우리 삶에 훨씬 더 지금보다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게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 생각을 동의해 주신다면은 농업에 대한 가치를 다시 보시게 될 거라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노선에 좀 입각하는 정당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정의당이 오히려 더. 그렇죠. 아니 이게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정당은 저는 사실 녹색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녹색당이라고 보는데 네. 제가 SNS상에서 내가 현실 정치를 떠나서 딱 한 당만 찍으라 그러면 난 녹색당을 찍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부분을 당내에서도 네. 인식의 공유 부분을 넓혀야 되고 네. 정책화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매우 소중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녹색당하고 좀 연대해서 뭔가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계삼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정당 투표도 다 끝났으니까 네. 뭐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녹색당 정말 진입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고향에서 네. 고향에서 이제 팟캐스트 열심히 듣는다는 애청자 한 분을 네. 만났는데 제가 정말 고민했대요. 그래서 네. 근데 그냥 후보는 김현미 찍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네. 정당 투표는 자기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1번부터 기분이 나쁘대요. 1번부터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은 못 찍겠고 자 그래서 녹색당 하나 정도는 우리 사회에 네. 그래도 한 석은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예, 300분의 1은 300분의 1은 녹색당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자기 이번에 녹색당 지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녹색당 찍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미 시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정치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선거구제 하에 있고 네. 그리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 의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런데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만 네. 우리 이거 인정하고 어떻게든 뭉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우리가 대권도 가져오고 다수당도 한 번은 되자. 그러고 나서 법 바꿔가지고 다당제로 가죠. 다당제로 가자.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니 지금 우리 언제까지 맨날 단일화해야 된다, 전략적인 투표하자 이런 얘기 할까요? 유권자들한테. 이거 죄예요. 죄다. 그래서, 예. 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정당을 마음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선거제도 개편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결국 그냥 못하고 말았어요. 물론 못하고 새누리당이 말았어요.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버티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좀 제대로 제도를 바꿔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어찌됐든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의 의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내 3당 체제가 열린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새누리당과 또 어떤 때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정책별로 의제별로 다 다르게 할 텐데 이거를 그 안철수 대표는 3당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구도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분도 386이에요. 지금 이제 출구조사만으로는 국민의당이 20석이 아니고 네. 34석에서 45석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지금 보면 그 광주 전남을 거의 싹쓸이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 한 명 당선이지만 네. 나머지 그 광주 전남에서 지금 싹쓸이한 네. 그러한 출구조사 결과예요. 네네.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와 호남을 방문한 그 효과가 오히려 수도권에서 나왔고 네. 광주에서는 그 일단 접촉을 했고 밑바닥 민심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했으나 그게 좀 뒤늦은 감이 있지도 않을까. 지금 출구조사이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광주의 그 격차가 국민의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금 출구조사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런 걸 보면은 광주에서는 문재인의 이 바람이 실제로 표로 연결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네. 이것이 오히려 수도권, 이나 인천, 경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서의 네. 영향을 미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3당 체제에 대한 네.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예. 그 야권 분열에 대한 그 염려가 컸죠. 네. 그런데 선거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국민의당을 3당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걸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저 출구조사대로 나온다면은 3당의 출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여당의 과반을 붕괴시켰다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는 네. 과반이 붕괴되어야 비록 시작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그 정치 제도하에서는 이게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네. 새누리당이 과반이 안 되고. 과반이 안 된다고 본다면 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네. 3당의 출연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네. 여당의 과반을 붕괴시킨 것 국민들이 이것을 저는 제1의 결과로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의석도 일부 뺏어온 것이 그렇죠. 맞다. 예, 예, 그러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야권에서만 경쟁한 것이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 보자면 새누리당 의석도 일정 부분 땡겨오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또 가져오고. 땡겨오고 그래서 예, 예. 새로운 3당 체제를 만든 예,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분석하신다는 예, 예.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그 결과가 근데 대체로 보면 호남에 집중돼 있어가지고요. 네,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국민의당의 바람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거 아닌가. 지금 저 출구조사대로만 본다면 네.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당이 되는 거죠. 호남 지역당. 네, 호남 지역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혼자만 지금 이제 서울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제 대신 호남에서
이 전통적 텃밭에서 특히 광주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호남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를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재 출구조사입니다만 지금 전남, 광주와 전북은 또 분위기가 달라요. 전남, 광주와 전북을 포함해서 우리가 호남이라고 하는데, 네, 광주 전남북 이렇게 보죠. 그렇죠. 다 포함해서 네. 전주와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이 민심을 어떻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일지, 네. 또 문재인 전 대표는 또 어떻게 읽을지. 네.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그 효과가 네. 수도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부른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막판에 그 분석을 할 때 30곳이 초경합이라고 했는데 네. 이 출구조사가 만약에 맞는다면 그 30석의 상당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대결했던 종로 선거구 정치 1번지라고 그러죠. 네. 이곳에도 상당히 표차가 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그 초경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됐고요. 서대문 갑,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날 유세 현장에 갔던 곳이죠. 이성은 후보와 우상호 네. 후보가 이렇게 경쟁을 했던 데인데 양측의 그 유세 현장의 기세가 정말 경합이었어요. 오히려 그 이성은 후보 쪽이 더 열기는 있어 보였는데 네. 지금 그 출구조사는 우상호 10% 후보가, 이상으로 우상호 후보가 많은 차이가 나게 이렇게 돼 있군요. 그만큼 바닥 민심은 정말 이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꺼내 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정치부 기자들 한낱 정치부 기자들이 그냥 보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심했죠. 이를테면 국회법 파동에서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거든요. 멀쩡한 원내대표 막 너 나가 찍어가지고 거의 막 발로 차서 내모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고 많은 국민들이 격분하지 않아서 저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교 문제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특히 이제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가 또 국정교과서에 느닷없는 추진 같은 경우는 그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뭐 교과서가 팩트가 틀린 문제가 있고 이게 다 떠나서 엄마들은요 이런 걸 용납을 못해요. 뭐야 애들 가르치는 교과서에 사실관계가 틀린 걸 막 싫으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니?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여과 없이 추진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준비 없이 본인의 뜻대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뭐 수많은 정책에서 엇박자가 났죠. 무엇보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같은 경우에도 심판원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물가는 오르고 있죠. 그렇지만 뭐 월급 이외에 뭐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득 불균형, 소득 불평등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다 한 집안에 비정규직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심판 여론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특히 수도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없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한 동네에 그것도 휴전선 앞두고 몰려 사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심판론이 굉장히 크게 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그 문재인 대표가 호남 광주 가신 거. 네. 불이 호남에서 붙었잖아요. 네네. 그때 가장 염려했던 거는 그 불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거였어요. 확산되는 거.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수도권을 돌아서 그 불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은 진원지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표가 광주 가서서 역할을 하신 게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 전 대표가
가서 낮은 자세로 임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수도권의 민심과 부산의 민심, 그리고 진원지에서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 전북의 민심까지는 네. 움직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기여한 반응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이제 대선을 앞둔 총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총선 결과를 계기로 당 내부에서 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제 리더십 뭐 이런 거 이제 또 이번 총선 끝나면 완전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뭐 어떻게 할지 이것들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네. 약속했던 50분이 지나고 54분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끝으로 저희 방송 전 세계 141개국에서 더 늘었어요. 152곳인가요? 15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이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한 말씀 하시고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오후 7시에 저희가 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농업 현장에서 생산자 조직 내에서 제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것이 지도자라는 거는 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것,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또 그렇게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왠지 박수를 치고 싶어요. 예. 정말 이런 정치인을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기대가 예. 큽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경북 의성에 강연 갔을 때 네. 네. 호프집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예. 제가 뭡니까 그 10만인 클럽 예. 가입했어요. 10만인 클럽 회원. 네. 여러분 10만인 여러분도 클럽.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4년간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 오마이TV, 팟짱 많이 출연해 네, 주시고요. 많이 출연해야 될 것 같아요. 주요 그러게요. 정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쉽게 또 친근하게 많은 정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시간 동안 좋은 말씀 정말 목도 잘 아프신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못 나오신다 그랬는데 네. 제가 막 우겼어요. 의무감으로 나오시라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요. 함께 못 들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데 왠지 김현권 후보 우리가 꿈을 함께 꾸면 조만간 좋은 정치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